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양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영양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영양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이 영양평가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왜 이 영양평가가 최근에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다 도입을 하고 있고, 뭐 이미 중앙행정부처에서는 2006년부터 이 영양평가라는 걸 도입해서 고위공무원단과 2010년부터는 과장급 공무원들에게 이 영양평가를 통해서 승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평가를 통과 못하면 승진을 할 수 없고 보직도 받지 못하는, 직무를 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공무원들이 예전과 같이 이제 뭐 철밥통이다, 뭐 정말 그냥 정년까지 아무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쭉 다닐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벌써 많은 민간 기업들은 뭐 정년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40대 후반 50대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래서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영양평가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 산업심리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영양평가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많은 컨설팅 회사, 그리고 평가자, 뭐 평가와 관련된 뭐 일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도 실제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영양평가가 무엇인지 정의된 부분을 좀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능력을 예측, 진단,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평가 기법과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를 활용하여 피평가자의 행동을 관찰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양평가라는 거예요.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능력을 예측, 진단, 개발하기 위한 방법. 근데 그러한 평가를 다양한 평가 기법들, 그리고 다수의 여러 명의 훈련된 평가자들이 한 명의 피평가자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관찰하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직무 상황에 근거한 모의 상황을 설정하고, 모의 상황 속에서 부여된 실행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다수의 평가자가 관찰,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평가 방법이다라고 이제 또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그 영양진단평가학회라는 그 처음으로 이 영양평가와 관련된 학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설립 세미나도 하고
영양평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교수, 그다음에 이제 전문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또 공무원 조직에서 이 영양평가를 교육하고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회를 발족해서 본격적인 이 영양평가와 관련된 연구도 하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하려고 그 학회가 발족됐습니다. 점점 더 이 영양평가와 관련해서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되어지고 있고 많은 기관들이 또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큰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이 영양평가의 특징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영양평가라는 게 그냥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직무 상황에 근거한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직무, 그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이제 직무에 임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관찰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 행동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그 위에 있는 직급, 즉 이제 공무원 조직에서 이제 과장급 공무원으로 승진을 했을 때 과연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예측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 기법, 다양한 평가 기법이라고 해서 서류함 기법, 인터뷰, 1대1 역할 수행, 1대2 역할 수행, 그 다음에 또 집단 토론,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인바스켓이 이제 서류함 기법이라는 건데, 그런 사례 연구, 팩트 파인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모두 실제 직무와 연관된 상황들로 만들어서 과제화한 것들을 이제 수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피평가자에 대한 관찰은 피평가자가 작성한 문서 또는 보고서 또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과 행동. 여기서 이제 영양평가에서는 사실은 말과 행동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명확한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슨 검사나 이런 데서 체크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양평가는 과거의 성과가 아닌 미래 행동에 대한 포텐셜,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평가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성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밸류에이션이라는 평가는 뭐예요? 과거의 성과를 가지고 그냥 너희들 이런 것들을 잘했어 라고 평가해 왔는데, 지금 영양평가에서는 네가 앞으로 과장이 됐을 때 과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이 영양평가라는 게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평가 방법을 혼용하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평가 방법을 혼용해서 평가해서 한 가지 평가 방법만 가지고 활용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가 방법에서 평가하는 역량이 또 다른 평가 방법으로 또
평가할 수 있는 역량과 겹치기도 하고 크로스되기도 하고 또 각각 별개의 역량을 측정하는 평가하는 방법도 같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역량에 대해서도 평가 방법을 달리해서 또 측정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각각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직마다 선택하는 평가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는 과장급 승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방법과 고위 공무원단에서 그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동일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각 그 정부에 있는 공기업들, 뭐 산하 지방자치단체들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것도 다 각각 틀려요. 그리고 네 번째 특성으로는 특정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피평가자의 말, 행동, 태도 등에 대해서 다수의 여러 명의 훈련된 평가자가 참여해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여러 명의 뭐 3-4명의 평가자가 그 한 사람을 평가 방법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거니까 굉장히 객관성과 신뢰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어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사람만이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사가 부하 평가하듯이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 평가자들은 그 피평가자가 작성한 문서나 행동을 관찰해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고 또 다른 평가자들과 그 평가 결과를 다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나는 서류함 기법으로 무슨 역량을 평가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롤플레이라는 평가 방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했는데 이러이러한 역량들은 어떻다 하는 그런 결과들을 평가가 다 끝나고 나면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방법이 있는데 동일한 역량에 의해서 점수 차이가 나면 그 점수 차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측면은 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점수를 줬는데 또 다른 평가자는 이러이러한 측면 때문에 난 이렇게 평가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거기서 적절하게 누가 조금 높게 했다든가 누가 좀 낮춰 했다든가 하면 거기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보고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역량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량평가를 도입한 우리 국내에서의 첫 번째 사례가 바로 그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라는 것이고요. 지금 인사혁신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행정안전부 소속의 기관이죠. 제일 처음에 시작된 건 바로 고위공무원단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을 하기 위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역량평가제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2001년도에 19개의 표준 역량을 제시하는 그 정부 역량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주 오래됐죠. 벌써 20년 전에. 그리고 이제 2003년과 2004년에 걸쳐서 52개의 중앙행정기관, 지금 정부 부처가 되겠죠. 지금은 조금 개수의 차이가 있죠. 그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직무 분석을 실시합니다. 고위직들이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 역량평가를 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으로 직무 분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심리학에서
직무 분석이라는 건 모든 거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요건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그 직무가 요구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또는 민간 기업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역량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이 고위공무원단의 공통 역량을 추출합니다. 이 작업을 한 것들이 이제 한 사람들이 바로 산업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학을 전공한 일부 그 공무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던 또 행정학의 전문가들도 참여했겠죠.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의 선발에 활용할 역량평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게 이제 2004년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수립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그리고 평가 체계를 이제 개발하는 것을 진행한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2006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의 처음 출발은 이제 9급 또는 7급, 뭐 8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은 보통 2급까지가 가장 최고, 우리 말단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건 2급까지예요. 그게 바로 이제 3급, 2급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국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뭐 국무조정실, 뭐 실장, 무슨 국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위공무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실국장급의 고위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관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2006년부터 바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국장급 공무원들이 바로 고위공무원단으로 전환되고 과장급 공무원은 역량평가와 후보자 교육과정을 거친 뒤에 직위공모 절차를 통해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사무관으로 일하는 경우들이 꽤 그래도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직급이죠. 그게 보통 5급이에요. 근데 그 5급 4급 사무관에서 이제 4급 과장급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역량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과장이 된 뒤에 또 몇 년 근무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3급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올라가기 위한 역량평가를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거기를 통과한 적격자만이 고위공무원단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게 2006년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가 그런 다양한 평가 기법을 활용해서 실제 업무하고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다수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역량평가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2006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위공무원단이라는 게 그러면 고위공무원단은 무슨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 고위공무원의 역할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무슨 부처의 실장, 국장 이런 사람들이 다 고위공무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한 신분이나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 또는 일이에요. 역할이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롤플레이라고 할 때 그 롤이 바로 그겁니다. 고위공무원이라는 직의 역할은 무엇이냐? 고위공무원단의 역할은
뭐 요즘에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에 코로나 그 사태로 인해서 거의 지금은 이제 질병관리청이라고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 질병예방센터처럼 돼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정경 본부장이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쭉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도 몇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많은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위 공무원이 되면 공익을 대변하는 공익 대변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국정 목표를 구현하는 구현자의 역할도 하고요. 변화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의 역할도 하고,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직원들을 육성하는 부하 육성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그 조직의 성과를 책임지는 책임자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고위공무원의 역할이에요. 민간 기업이라고 한다면 임원급이라고 볼 수 있죠. 이사라는 지위 포지션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중에서는 이 고위공무원이 마지막 신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조직에서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게 조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생각하는지, 나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또 나의 능력은 역할 수행을 위해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역할 기대라는 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가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역할 인식이 되겠죠. 역할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역할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역할 기대와 실제 역할에 대한 인식 간의 역할 모호성이라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리고 역할 인식과 역할 수행 간에는 또 역할 갈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나?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역할 갈등이라는 것도 존재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피드백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고위공무원의 역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역량평가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쭉 제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롤플레이. 역할 연기라고 보통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뭐 어느 기업이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관이나 다 중요한 역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커션, 집단 토론. 회의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 그 다음 인바스켓, 서류함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평가 기법을 활용해서 그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자 A, B, C, D라는 다수의 평가자가 이 한 사람을 여러 가지 평가 방법으로 다 각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평가자에 의한 다각적인 측면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평가자들은 다 훈련을 받고 관련 지식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평가자를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고위공무원단 평가에 실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장급 후보자 평가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과천의 인사혁신처에서 역량평가센터라는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실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연중으로. 그래서 평가자가 이 다수의 평가자들이 평가한 결과를 합의 도출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차이가 나는 점도 또 이런 점에서 어떻다라는 평가 결과에 대한 또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도출하고 평가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맨 마지막에 작성합니다. 그래서 다 그날 평가자가 뭐 6명이다, 8명이다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그날 피평가자인 보통 6명을 평가합니다. 하루에. 고위공무원단도 6명, 그 다음에 과장급도 6명 해서, 근데 이제 고위공무원단은 평가 방법이 한 가지 더 있고요. 과장급은 한 가지 좀 적은 평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한 명씩 최종 보고서를 맡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선발에도 활용하기도 하고 승진에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것들이 활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역량이 미흡해서 만약에 승진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 그 부족한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것도 다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고위공무원단에서 역량평가제를 도입할 때 이제 했던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아마 쭉 설명했던 내용의 좀 구체적인 부분인데, 우선 직무 분석을 한다 그랬죠. 직무 분석이라는 게 먼저 사전에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 부처, 행정부처, 그때 52개 행정부처의 고위직 직무 분석에 따라서 그 결과 분석을 해보니까 6개 역량이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비전 제시, 전문가 의식, 전략적 사고, 문제 인식과 이해, 고객 지향, 조정 통합, 이러한 역량들이 직무 분석 결과에 의해서 고위 공무원의 역량이다 라고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사례를 가지고 의사소통 역량과 결과 지향 등의 또 역량을 또 찾아내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 뭐 제너럴 일렉트릭, AT&T, 미국이나 우리 국내 삼성, LG 화학 등에서 이미 이런 역량 평가를 하고 있는 민간 기업을 통해서 혁신 주도와 성과 지향 등의 역량을 또 도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도출해서 이제 역량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이 역량 모델의 어떤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의사소통, 혁신 주도, 결과 지향이라는 그 역량도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총 9개의 고위 공무원단 역량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위 공무원이면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의 선발이나 육성을 위한 평가 항목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역량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이전 그런 역량을 유지하다가 올해부터 좀 작년 하반기부터 역량이 조금 일부 역량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모든 그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협업이라는 거죠. 협업. 그죠? 협업. 그 협업이라는 게 중요한 역량으로 또 대두가 돼서 포함됐고, 여기서 또 이제 빠진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일부 역량이 좀 변화됐다라고 보시는데, 이게 초창기 역량평가제가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의 역량을 초기에 설정할 때 만들어진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혁신주도, 전략적 사고,
비전 제시, 문제 인식과 이해, 고객 지향, 의사소통 역량, 조정 통합, 결과 지향, 전문가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위 공무원단의 역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이게 2006년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이에 많이 시대와 환경이 변했죠.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변하면서 역량도 그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 정부 기관의 역할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그 기관도 또 명칭도 달라지고 막 통합되고 분리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부 부처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정부 조직이 계속 바뀝니다. 동일하지 않죠. 뭐 있던 부처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2개, 3개의 부처가 하나로 통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 국토부하고 교통부가 별도로 있던 조직이 또 국토교통부가 됐고, 그죠? 그 다음에 문화부하고 체육부하고 다 분리가 돼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게 또 하나로 사실은 다 통합이 됐죠. 이런 식으로 몇 개 부처가 합쳐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겨나는 조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 기관 부처별로 또 해야 되는 그 필요한 핵심 역량들이 조금씩 변화되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반영이 돼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역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전략적 사고나 뭐 고객 지향이나 의사소통, 조정 통합 이런 것들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역량이고, 지금 이게 혁신 주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변화 관련된 역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 통합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보통 고위직에 올라가면 같은 조직이든 아니면 정부 부처 간에 특히 이제 뭐 국실장급 되면은 산하 기관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갖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든 그 산하 기관들의 조정 통합을 시켜줘야 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조정 통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역량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 아주 이게 무슨 방법들에 대한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개괄적인 내용만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플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역할이라는 걸 정의했었잖아요. 그죠? 과장으로서의 역할,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다르죠. 그래서 과장급에서는 1대1 역할만 합니다. 1대1 역할 연기만 해요. 근데 고위공무원단 평가에는 1대2까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대1은 과장만, 고위공무원은 1대1뿐만이 아니라 1대2의 역할 연기까지 다 해야 됩니다. 역할 수행까지. 그래서 이 1대1 같은 경우 코칭, 부하 직원을 코칭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고위 공무원으로서 국장이나 실장으로서 외부 언론기관에 인터뷰를 하는 상황으로서 역할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터뷰에 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대2 역할 연기가 바로 아까 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또는 뭐 어떤 우리가 지금 뭐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가 돼 있는 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을 얘기했을 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지? 최근에 또 신도시 그 개발 문제 가지고 또 아주 시끄럽고 있죠. 지금 LH공사의 공무원들이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땅을 사전에 사가지고 그거를 또 나중에 비싼 값으로 팔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지역 주민들과 그 개발자들 간에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중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대2의 역할 수행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상들을 국장이나 실장의 위치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여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은 말 그대로 그냥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과제 상황에서 자기가 내용을 정리하고 10분 발표하고 10분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료 만든 걸 가지고 10분 발표를 하고 평가자가 그렇게 작성한 발표한 이유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어 있는 게 프레젠테이션 발표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커션은 이제 집단 토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이제 어떤 우리가 정부 부처에 근무할 때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조직에 있으면서도 한 본부에 무슨 본부에 무슨 과 여러 과가 있으면 그 본부의 예산이 할당되고 사업들이 쭉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서로 논의해 갖고 자기네 부서에서 2개, 뭐 A라는 부서에서 2개, B라는 부서에서 2개, C라는 부서에서 2개. 근데 사업은 그렇게 쭉 다 계획서를 올렸는데 위에서 상위 부처나 상위 조직에서 요번에 니네 사업은 5개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ABC라는 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자기네가 올린 2개 사업을 다 할 수가 없고 5개 사업만 선정해야 돼. 그러면 어떤 과는 1개 사업만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인력 할당, 뭐 신입 사원을 뽑는데 몇 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 본부에 만약에 5명이 할당됐다. 근데 과에서 원하는 인력은 다 2명씩이에요. 그러면 또 6명이 필요하잖아. 근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논의를 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통 3명, 뭐 4명씩 참여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3명이 토의를 참여해요. 근데 평가자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관찰만 합니다. 그래서 뭐 같은 그 직급에 있는 과장이라고 한다면 또는 국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을 따르면서 해결할 것인지를 서로 본인이 속해 있는 과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사업은 꼭 진행되어야만 한다. 뭐 어떤 부서에서는 우리가 사업 하나는 뭐 양보를 하겠다. 그 대신 인력은 또 어떻게 해? 더 필요한 인력은 우리에게 공급해달라. 뭐 이런 식의 자기가 만약에 양보를 하게 되면 그 사유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는 꼭 이거는 다 해야 된다라는 주장. 그런 것들이 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사항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집단 토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바스켓이라는 건 서류함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기 위에 상사가 출장을 떠나면서 지시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과장급에 있는 경우는 이러이러한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안을 만들고 또는 뭐 김 대리가 작성해서 올린 계획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고 그 상위자는 출장을 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출장 갔다 오면 그 상위자한테 그 지시한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 내지 4개의 과제를 던져주고 가요. 그거를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과제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돼요. 나는 뭐에 근거해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김대리가 작성한 보고서에 이러한 문제점이, 계획서의 문제점은 뭐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이런 것들이다. 그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인바스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뷰는 뭐 일반적인 그 롤플레이에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게 롤플레이, 프레젠테이션, 디스커션, 인바스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위공무원제 공무원단에서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이 도입 효과는 무엇인가를 쭉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위공무원단 선발을 위해서 그런 평가 제도를 구축했고, 후보자의 자질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 정말 이 사람이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할 건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고위직 선발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요. 고위공무원에게 자기개발 동기, 미흡한 점에 대한 역량 보완, 그 다음에 유인을 제공하고요. 역량평가제 결과에 따라서 개인별 역량 수준은 구체적인 교육훈련 수요, 특히 이러이러한 역량은 평균보다 못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이 되더라도 이러이러한 역량에 대한 보완 노력을 해라. 그래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 훈련이 가능해지고 교육 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가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뭐 인사 제도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성과주의와 바로 능력주의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과거에 너무 성과주의에만 매달렸다면 이제는 능력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과주의에서는 이제 성과급 제도, 이미 공무원 사회에도 성과급 제도가 도입돼 있죠. 아직까지 연봉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능력주의 인사제도를 현실화해서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됐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년 보장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1년 지나서 내가 정년까지 그냥 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되더라도 이제는 과장급에서 한번 통과를 못하게 되면 거기서 관둬야 되고, 또 고위직 마지막 내가 최종 직에 못 오르고 또 퇴직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지금 평가를 들어가 보면 예전에 조금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과장급 후보자에도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좀 오래 그 직을 하다가 늦게 승진 기회를 맞은 거죠.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과장급 그 승진 대상자가 돼서 오는 분들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이 역량 평가를 통과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장으로 승진을 해서 퇴직할 거냐, 승진을 못하고 퇴직할 거냐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역량평가제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정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또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위공무원단하고 과장급 평가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인가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량평가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5급 공무원들이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이 9개 역량을 도출합니다. 공통 역량 4가지, 변화관리, 성과지향, 설득, 협상, 인재 육성.
그리고 직급 역량이라는 걸 한 5가지 정도 도출해냅니다. 협조성, 의사소통, 문제인식, 해결, 정책수행, 전문가, 의식. 근데 이 서울시 역량도 지금은 좀 변했을 거고요. 우리 대구시의 역량 평가 제도도 이미 도입돼서 실시되고 있는데, 처음 도입될 시기에 저도 한번 대구시 공무원 역량 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수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시 교육청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지방자치제마다 이 역량은 좀 차이가 있어요.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역량이 또 대구시의 역량과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량 선정 및 진단과 관련된 거는 이제 실제로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그 고위공무원단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과장급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 정부 부처가 아닌 산하 공기업들 그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역량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이 역량들을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역량 선정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요게 지금 2페이지로 아주 짧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지금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실제 구체적인 작업까지는 다 우리가 여기서 설명할 수 없어서 제가 그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요약된 역량을 선정하는 방법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량 체계를 설정하고 역량 풀을 스크리닝하고 그리고 설문 개발을 하고 설문지 돌려서 결과 분석해서 항목을 선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역량 중에서 누적 빈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 3개를 선정하고 경영진의 니즈 및 조직 차원의 고려를 통해서 최종 역량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역량 항목들에 대한 행동 지표를 또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 수정 보완해서 진단 설문을 또 개발합니다. 그래서 각 그 조직 구성원들한테 역량 조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행동 지표별로 수준을 측정하는 설문을 개발해서 또 역시 설문지를 통해서 결과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 부처별 그죠? 기준 점수 미만의 역량들을 교육 개발이 시급한 역량으로 선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역량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거쳐서 역량 진단을 한다. 뭐 조직 역량 진단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 조직의 어떤 역량을 전반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실시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역량 평가 이전에 우선 기본적인 이런 작업들이 선행돼 있어야지 역량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량 그 항목들을 추출하고 어떤 역량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부처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금 공기업, 뭐 지방자치 역량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전부 외부의 전문 용역 업체를 선정해요. 그게 바로 이제 조직 컨설팅 회사, 그런 그 진단 검사 같은 것들을 만들고 했던 그 회사, 우리 국내에는 뭐 ORP 연구소, 어세스타 이런 회사들이, 그 다음에 생산성 본부, 그 다음에 또 능률협회 이런 데가 지금 다 이 역량평가를, 각 기관의 역량평가를 과제 개발, 운영 및 뭐 그 운영까지 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매년 다 기관마다 조달청을 통해서 다 선정을 합니다. 지금 연초에 그런 것들이 쫙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역량과 역량평가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좀 다소 빠르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고요. 수고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